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사연을 즐겨보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저는 3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오랫도록 서로의 동반자로 결혼해 늘 함께하기를 꿈꿔왔었지만 결국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잘해야겠죠. 왜 제가 할머니께 잘해야 되냐고 하냐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고 아빠였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희 엄마께서는 저를 임신하고 병원에서는 저를 포기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무리해서 저를 낳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쯤 엄마께서 지독히 위독한 상황이셨고 제가 세상 빛을 보게 된 후로 2주가 지나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엄마 대신 키워주겠다고 저희 아빠한테 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나이에 아빠께서 배달 일을 하시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답니다. 계속되는 이별과 고통 속에서 할머니께서는 씩씩하게 저를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지금처럼 잘 자랄 수 있었고요. 할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5시만 되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저희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동네를 돌 때면 항상 어수룩해지기 전 노을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고 말씀해 주신 할머니를 보고 자라며 저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밥 먹고 수다 떠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하지 않고 할머니와 계속 살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전까지도 쭉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아이고, 우리 예쁜 소녀딸 주희 왔어. 이 할미 보고 싶어서? 그럼 잘 지냈지, 할미도. 우리 주희 보고 싶어서 힘들었던 것만 빼면. 우리 홍 여사님도 참 못 말려요. 오늘도 폐지 줍느라 안 힘드셨어요? 매일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이것도 힘들면 이제 누워서 죽어야지. 안 그러냐? 오늘은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 건 있고? 밥은 우리 홍 여사님께서 주시는 건 뭔들 안 맛있겠어요. 다 좋아요. 다. 그리고 또 죽는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니까. 하여간 우리 홍 여사님도 정말 똥꼬집이셔요. 매일 하는 일이어도 힘들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병원부터 가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요. 저도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난 우리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효도 다 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요. 아이고 무서워라. 병원 한번 가면 뭐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올 텐데 굳이 가서 병을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저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바쁜 세상이잖냐. 이 할미는 괜찮으니까 우리 주위는 주위가 행복한 거에만 신경 쓰고 그러면 된다. 알겠지? 홍 여사님도 참 아낄 게 따로 있죠. 다른 건 다 아껴도 병원비는 아낄 생각 마셔요. 그런데요, 홍 여사님. 어제 제 남자친구 성현이 보고 어땠어요? 어제 만났잖아요. 후기가 궁금한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 여사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한테 홍 여사님 엄청 중요한 분이십니다요. 아니 그게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이가 내 말을 듣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관상이 좀 부모한테 기 눌려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고 소극적으로 굴면 조금 그렇지 않니? 그래서 그런데 그거 빼고는 성현이 자체는 착하고 순한 것 같긴 하더구나. 그런데 귀가 좀 얇아 보여. 그런데 아직 더 봐야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할 테니까. 주희 너는 언제 남자친구네 부모님 뵈러 가는 거냐? 맞죠, 맞죠. 그래서 저도 빠르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역시 홍 여사님이랑 저는 정말 찰떡궁합, 환상호흡이라니까요. 이렇게 또 마음이 통했잖아요. 당장 내일 뵙기로 했어요. 저 잘했죠? 그래, 그래. 잘했다, 우리 손녀. 내일 남자친구네 부모님 잘 뵙고 오고 하임이랑 또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직장에서 만나 3년간 비밀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할머니를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뵐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자친구 성현이에 대해 관상이 조금 소극적이고 귀가 팔랑귀인 것 같고 너무 순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조금 찔렸습니다. 아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성현이는 약간의 마마보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착하고 순에 빠진 순두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사랑에 빠져 이 착해 빠진 남자와 3년을 만나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성현이가 직장에서 상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는 살짝 멋져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 대리님, 그 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 미팅 때문에 회의실 세팅 함께 도와주라고 하셔서요. 지금 같이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 대리님. 회의실에서 봬요. 저는 이것만 전송하고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에서 비밀로 연애하는 것에 짜릿함도 있었고 또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였지만 같은 회사인 만큼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욕, 상사욕도 같이 웃고 떠들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직장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서로 위로도 위안도 많이 된 전우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정식 프로포즈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였지만요. 저와 남자친구는 프로젝트 특성상 같은 부서가 아니어도 함께 회의실에서 둘이 미팅 준비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자꾸 마주치고 함께 일하면서 동갑인데 둘이서라도 말을 놓자고 하다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가까워질 때에는 이렇게 사귀게 될 줄도 결혼을 결심하게 될 줄도 정말 몰랐지만요. 목 빠지는 줄 알았네.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자기. 나도 자기 보고 싶은데 중요한 자료여가지고 이것만 마저 세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야, 우리 비밀 연애하는 거 회사 사람들 중에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 이제 슬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자기, 아직 나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한 거 알지? 나도 우리 할머니 닮아서 사치 전혀 없고 아낄 건 아끼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도 잘 알 거야. 그래도 꼭 비싼 프로포즈가 아니더라도 진솔한 마음이 담긴 자기만의 프로포즈가 나는 필요해. 알겠지? 그냥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마. 그리고 난 자기가 나처럼 사치 없고 아낄 건 아끼는 그 모습이 좋아서 나랑 닮은 사람이라서 좋았던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당연하지 자기야. 나도 자기한테 프로포즈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프로포즈 열심히 준비해 볼게. 프로포즈보다 오늘 더 급한 게 뭔지 알지? 오늘 자기 부모님 뵙는 날이잖아. 그 일이 가장 우선이야. 자기 부모님께 선물로 사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도 할머님 뵈러 갈 때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자기도 선물 준비하지 말자. 굳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쓸데없이 쓰는 지출이 아니잖아. 선물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아하시는 거 없어? 자기야, 자기는 정말 너무 속이 깊고 준비성도 좋아서 나는 매번 놀라는 것 같아. 나한테 없는 자기의 정말 좋은 점이야.
그런데 이번엔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자기는 똑부러지고 멋있고 완전 호감형이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선물 없어도 자기를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하도 남자친구가 선물 없이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처음 밴든 거라 준비하고 싶었지만 괜히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만나 뵙고 취향을 파악해 다음에 뵐 때 더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그냥 뵙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때는 이 정도로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콩닥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회의실 세팅하고 3시간 동안 미팅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아주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고 퇴근 시간이 되어가니 걱정이 몰아쳤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제가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그런 걱정과 생각들이 쏟아졌죠. 제가 너무 긴장을 하자 남자친구는 사시나무같이 떨고 있다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을 거라고, 분명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재차 이야기해주면서 안심시켜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토닥거림에도 진정이 되지 않다가 계속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3년간 지켜본 남자친구처럼 당연히 그 부모님께서도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드디어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순간 떨리면서 잘 보이려고 긴장하고 떨고 있었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여기는 저랑 만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는 여자친구 전주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주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성현이 엄마예요. 성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들 앉죠. 네. 성현 씨한테 듣던 것보다 더욱 어머님, 아버님이 미인, 미남이셔서 놀랐어요. 식사는 한정식 코스로 저희가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어머, 센스가 있네요. 젊은 친구가. 여기 식사 맛있는데. 고마워요. 그쵸, 엄마? 제가 우리 주희한테 빠진 이유가 있다니까요. 칭찬 고마워요. 우리 성현이랑은 직장 동료라고요? 네, 아버님.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갑이라서 업무상 자주 함께 미팅을 하다가 친해졌고 3년간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만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맞아요. 얼른 제가 정식 프로포즈하고 회사에 공표하려고요.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니? 얘가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아, 저희 엄마랑 아빠 모두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어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께서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항상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그런 일이. 그래요? 성현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네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어떻게 주희 씨를 키우신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주희에 대해서 다 미리 말해버리면 엄마랑 아빠랑 만났을 때 막상 할 얘기가 없을까 봐.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똘똘하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거라고만 했었지. 그래도 성현아, 이런 이야기는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주희 씨,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성현 씨가 미리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정말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봐봐요. 우리 주희 너무 똑부러지고 멋있죠? 제가 왜 반했는지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두 분 다. 그쵸? 아, 아니, 네, 그래요. 할머니께서 20년 동안이나 폐지를 지으셨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거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굳이 그렇게 딱 집으실 필요 없잖아요.
성현아, 넌 가만히 있어. 주희 씨, 우선은 면전에 대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런 건 질질 끌수록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 성현이랑 맞는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현이야말로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자식이에요. 외도가 들인 건 아시죠? 우리 성현이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계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희 씨 하나만 보고 좋다고 3년 동안 만난 것 같은데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에요.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이 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주희 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집안은 화목하게 엄마 아빠 사랑 다 받으면서 자란 성현이가 적어도 성현이처럼 넉넉한 가정 형편에 부모님 두 분께 사랑을 골고루 받고 자란 밝고 화목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 안 계신 건 100번 양보해서 넘어가도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건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궁핍하게 생활했을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밝은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폐지 줍는 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계예요. 그리고 어떤 일보다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손녀딸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힘들 것 같아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주희야, 안 돼, 가지마, 주희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튀어나오는 저를 잡으러 남자친구가 달려나왔지만 뺨을 타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저는 우리는 안 된다고 저 마음은 쉽게 돌릴 수 없을 거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식당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웬만하면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데 너무 경황이 없고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생각나는 건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건 남자친구가 따라올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오자 그래도 저희 할머니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다는 마음에 재빠르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평소와 다르게 먼저 와 인사도 하지 않고 제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무슨 일 있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서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숨기고 싶다가도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을 마주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봅니다. 그게 우리 홍 여사님 속상해하실까봐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오늘 우리 손녀 누가 이렇게 울린 거야? 말해봐.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뭐라고 한 건데 그래? 울지만 말고 말해봐봐. 얼른. 이 할미 답답해 미친다. 저한테 홍 여사님은 엄마고 아빠고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눈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부모도 없이 자랐다고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집과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그저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우리 홍 여사님이 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신 걸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홍 여사님, 저 잘했다고 해주세요. 네? 뭐? 우리 주희한테 부모도 없이 자랐고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했다는 거야? 남자친구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구나.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잘 살아서 그딴 말을 씨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홍 여사님, 이런 이야기 듣게 해서 미안해요. 아무리 속상해도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가족이 되는 거 오히려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접으면 돼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주희야, 내일 회사 나가지 마라. 나랑 내일 어디 갈 곳이 있다. 네 남자친구 부모가 사는 집 어딘지 아니? 거기 주소 좀 할미 문자로 보내놔. 남자친구 부모님 집은 왜요? 회사는 내일 안 나가는 날이에요, 다행히. 토요일이잖아요. 어디 갈까요? 오랜만에 우리 홍 여사님이랑 데이트해야겠다. 저 진짜 괜찮아요. 내일 우리 홍 여사님이랑 데이트하면 기분 전환될 것 같아요. 주희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라. 눈 부으면 안 되니까 찬 숟가락으로 마사지하고 자. 할미는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갑자기 할머니께서 내일 아침 일찍 어디를 가자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신 건지 왜 남자친구 부모님 집 주소를 물어보신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렸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 숟가락으로 제 눈을 마사지하며 잠들었습니다. 택시에서도 계속 울면서 왔고 방에 들어가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머니한테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미 퉁퉁 부어있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운 사람처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처럼 찬 숟가락 마사지를 하길 정말 너무너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희야 일어나. 가자. 샵 예약해뒀다. 옷은 대충 입고 나온나. 어차피 옷도 준비했으니까. 지금 몇 시인데요? 아직 아침 7시인데. 홍 여사님, 밖에 저 기사님들은 왜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트럭은 또 뭐고요? 오늘 너 샵에 데려갈 기사님이고 뒤에 트럭은 너네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보내놓을 돈이다. 네? 저 트럭으로 무슨 돈이요? 그리고 샵이라뇨? 그동안 이 할미가 너무 아끼면서만 살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까지 애꼈으면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주희가 그렇게 서럽게 통곡하며 이야기하는데 이 할미 마음이 찢어지지. 이제 마음 바꿔먹었다. 이 돈 가져다 주면서 그 남자친구 부모들한테 꼭 내가 해줄 말이 있으니까 너는 오늘 최고로 이쁘게 하고 기사님 차로 오면 된다. 아니, 샵 안 가도 돼요. 홍 여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이게 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돈 없잖아요. 이까지 30억. 우리 주위 마음 아프게 한 작자들 떼어내는데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싹싹 빌게 해주지. 주희야, 그동안 이 할미가 아끼고 모으고 하는 것에 너무 미쳐 살았나 보다. 모으고 모은 돈을 그저 과유불급이라고 쓰던 대로만 쓰고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는 주의로 그렇게 20년을 살았단다. 그래서 이 동네 큰손들만 아는 부자가 되었어. 부자로 소문나면 꼭 탈이 나기 마련이라. 그리고 나는 계속 아끼면서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주위 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단다. 그래도 우리 소녀한테 물려줄 건물도 은행에 현금도 두둑하게 있는 건 그건 말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드는구나. 늦게 말해 미안하다. 이거 꿈 아니죠? 진짜예요? 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홍 여사님 아끼고 아끼며 살자던 홍 여사님이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벌써 부자가 되셨고 저를 위한 건물 자산까지. 저 너무 안 믿겨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샵 갔다가 내가 준비해놓은 옷 입고 너네 남자친구 부모님 댁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더 실감 날 거야. 당연히 지금은 어안이 벙벙하고 안 믿겨질 거야. 내가 주인 너여도 그럴 테니 이따 보자꾸나. 제가 알던 저희 할머니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머리가 띵하고 세상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저만 빼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아침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당장은 안 믿기더라고요. 손으로 두 양볼을 아무리 꼬집고 꼬집어도 이렇게 아픈 걸 보면 꿈은 아니고 현실인데 말입니다. 기사님께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샵에 도착하자 청담동 고급 건물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케어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샵에서 경락 마사지와 피부 케어를 받고 뭉친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도 가볍게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해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탈의실이 이렇게 넓을 수 있을까?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받은 케어룸은 웬만한 호텔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똑똑 소리와 함께 오늘 착용하실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려고 보니까 옷의 질이 너무 좋아서 브랜드 로고가 없는데도 한눈에 비싼 옷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입고 나니까 저는 여느 부잣집 회장님 딸내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입고 나오자 바로 메이크업이 대기하고 있었고 메이크업까지 받고 나자 지금까지 몰랐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꾸미고 돈을 들이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그걸 이 오전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자 기사님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오전이 지나고 아침에 저희 집 앞에서 봤던 트럭이 주차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희 왔니? 어떻게 옷은 마음에 들고? 아유, 우리 손녀 맞나?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걸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볼 뻔했네. 이 할미가 주책이다. 눈물이 나네. 홍 여사님, 오전에 샵에서 케어받고 선물해주신 옷 입어보고 메이크업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 덕에 엄청나게 호강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저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홍 여사님 덕분에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행복하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행복하게 그것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한테 신경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잖아요. 우리 주희가 오전에 많은 생각을 했구나. 진작 널 위해 준비한 것들을 맛보기라도 보여줄걸. 아끼는 것은 미덕이지만 쓸 때는 써야지. 지금이 바로 그때란다. 주희는 보고만 있으면 돼. 이 할미가 정리할게. 정 기사님이 여기 집주인들 좀 불러주세요. 네,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주말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부모님 모두 집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직접 찾아왔다고 할 말이 있으니 나와보라고 전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차피 나갈 길이었다며 오랜 시간 못 내드린다고 하며 15분 뒤에 나왔습니다. 주희야, 내가 아는 주희 맞아?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은 뭔가요? 자네는 알 것 없네. 자네 부모는 발에 쇠사슬이라도 묶였나 보지? 왜 이렇게 굼떠? 늙은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돈 버리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 일이구나.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잘 봐둬라, 주희야. 알겠어요, 홍 여사님. 누가 이렇게 남의 집 앞에 큰 트럭을 둔 건지 참. 여기가 주희 씨 할머님이신가요? 오셨네, 드디어. 그래요. 내가 주희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난 폐지 줍고 주운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아끼고 살면서 모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크게 불리는 것도 어렵기에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았소. 주희에게도 이제 알렸습니다. 주희가 결혼하면 주려고 은행에 넣어둔 돈 30억 이 트럭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게 무슨 30억이라고요? 어머, 이 트럭 안에 돈이 이렇게 가득 쌓인 건 실제로 처음 봐요. 이게 정말 30억이라고요? 30억이 되긴 하겠네. 세상에, 이 30억은 현금으로 이렇게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이 30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 앞으로 투자한 건물도 있죠. 이 30억 정도는 지금 당장 이 옹주랑 집안 앞에 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뿌려볼까요? 네? 이 돈을 뿌리신다고요? 대체 왜?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계셨으면서 왜 그동안 숨기셨나요?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할머니께서 이 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주희양에게 집안 문제로 결혼 허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것에 대해 듣고 이렇게 오신 거 맞으시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저지른 걸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바로 가치관과 살아온 심성, 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얻은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있고요. 우리 주희가 당신네들처럼 조건만 따지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집안과 엮이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실성을 했나 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저 저의 실언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손이신 줄도 모르고 진작에 알았다면 그런 언행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저희 성현이는 주희양과 3년간 만나면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해왔었어요. 성현이는 계속해서 주희양과 살고 싶다고 했고요. 부모로서 둘의 사랑을 막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제 저한테 집안 차이로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실언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 변명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놓친 황금보다 다이아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내 손주딸 주희의 가치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멍청이 머저리 같은 당신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려고 온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트럭에 담긴 30억을 잘 봐두세요. 주희 앞으로 된 건물들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도 그 부와 집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어른으로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평생 이 30억을 갖지 못하고 놓쳤다는 사실에 배 아프고 눈에 아른거리게 해주려고 온 겁니다. 내가 복수는 확실한 사람이거든. 어딜 감히 귀한 우리 소녀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하대를 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르게 봐주실 순 없을까요? 성현이도 뭐해? 어서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 어제 난 엄마가 주희한테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할머니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엄마가 우리 결혼 망친 거잖아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30억이라고요, 30억.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친 게 맞으니. 맞아요. 절대 우리 손녀 그쪽 집안하고 얽힐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본인들 바닥을 보여줘서 참 고맙네요. 그럼 이만. 더 낭비할 시간 이제 없다. 가자, 주희야. 정 기사님. 네, 얼른 가요. 네, 30억은 지시하신 대로 다시 은행에 넣어두겠습니다. 저는 기사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할머니와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 댁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실제 상황인 건지 제가 직접 보고도 놀랍고 또 그것보다 더 크게 와닿았던 건 할머니가 해주신 통쾌한 복수가 저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원망 같은 것들을 싹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희야, 저 남자친구 부모라는 작자들 30억을 실제로 봤으니 너한테 따로 찾아와 사과를 하든 절을 하든 하며 너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결혼하게 하려고 할 거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보였던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말들을 기억하렴. 또 하나 더. 네 남자친구가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마.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다는 말이야. 네, 그래야죠. 그런데 남자친구 성현이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3년 만나면서 물론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바르게 커온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네 남자친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사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서로 조심을 하는 식으로 했었어야지. 그런 배려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어떤 심성을 가진지도 몰랐다고 하는 멍청한 놈을 어떻게 평생 동반자로 삼고 살 수가 있겠니? 난 그런 꼴 못 본다. 에휴, 처음부터 관상이. 역시 우리 홍 여사님 말씀은 반박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오늘도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절대로 성현이를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홍 여사님이 내 할머니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직도 사실 안 믿겨요.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친 김에 주위거로 해놓은 건물이나 보러 가자꾸나. 이제 안 이상 모르고 우리가 평범하게 아끼며 살 때와는 다르게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마. 그동안 너무 아끼고 살면서 우리 주위를 마음고생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홍 여사님께서 부자든 아니든 저는 할머니 손자라서 행복한 거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우리 홍 여사님 말씀 더욱 잘 들을게요.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밥을 4끼, 5끼, 6끼 먹는 게 아니란다. 그냥 똑같아. 사람이야.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이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이 할미도 어린 널 키워보겠다고 동네 돌아다니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더 쌓였고 투자할 때도 똑같이 그걸 적용했단다. 결국 투자할 물건이나 상품을 만드는 것도 회사고 그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그걸 이용하니 어느새 이렇게 자산이 불어났더구나. 앞으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워볼게요. 성현이랑 헤어지고 같은 직장 계속 다니며 마주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빠르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할머니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저한테 계속 이야기 좀 하자면서 끈질기게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 3년이야, 3년. 우리가 만난 3년이란 시간은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사죄하고 싶으시대.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두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 될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가족끼리 이런 것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앞으로는 눈치 있게 잘 행동하고 부모님이 너한테 막말이나 하대하지 않도록 할게.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자기야. 미안해, 성현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 너희 부모님들 성격, 그런 언행, 가치관, 나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야. 감당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달까?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게 30억이 없었어도 이렇게 매달렸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 순수한 성현 씨 모습에 좋아서 만나긴 시작한 건데 그 모습마저 이제 의심이 드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성현 씨를 다시 만나겠어. 내 마음이 끝났어. 미안해. 안 돼, 자기야. 그러면 우리 3년 동안 비밀 연애한 거 회사에 다 퍼뜨릴 거야. 그리고 네가 돈 때문에 나 버렸다고. 그래도 괜찮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어도 이렇게 날 매몰차게 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결국 너도 돈 때문 아니야? 엄마가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떻게든 붙잡아보라고 하셨는데. 뭐? 날 붙잡는 것도 결국 너네 부모님이 시킨 거라고? 야, 신성현. 넌 착하고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눈치도 없고 줏대도 없고 마마보이 딱 그 정도인 거야. 난 그래도 날 잡고 싶은 마음은 30억이라는 돈보다 나에 대한 3년 동안 쌓인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 바랬던 거지. 실제로는 달랐으니까 말이야. 이제 정말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다.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가는 꿈은 이제 그만 꾸길 바래. 꿈 깨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내가 알았던 남자친구는 어디 간 걸까?
이렇게 줏대없고 돈에 휘둘리는 부모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해왔던 걸까? 결국은 그동안 남자친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못나고 바보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말 혼돈과 혼란의 연속인데 거기에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밀려드는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3억에도 아니 3천만 원에도 눈이 돌아갈 만했던 저였으니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튀어오는 순간 이런 마마보이를 몰라봤던 그리고 끝까지 일말의 희망으로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겠거니 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람 보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도 높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저는 앞으로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사람 보는 법을 익히고 적용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이렇게 남자친구를 정리하는 것에 저의 신경을 다 쏟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투자 자산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관상도 물론 좌지우지하지만 지금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경험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처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 국한되지 않은 자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곧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겠죠. 비행기를 탈 일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여행하며 돌아볼 각 나라의 주요 기업들, 관광 명소들을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진심을 믿고 싶었던 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집안 차이로 인한 반대, 그리고 할머니의 부자 선언.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생각하며 어안이 봉봉하고 한바탕 꿈 같아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유럽 여행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라진 저의 상황을 인지하고 느끼려고요. 저는 저희 할머니 덕분에 그런 옹졸한 집안의 남자친구와 결혼해 그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그 자체보다 주어진 환경, 바꿀 수 없는 가정사, 집안 등의 이유로 막말을 하거나 하대를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통쾌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저는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셨거나 이별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 파혼을 하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작은 용기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부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막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 박차고 나온 것을 참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자산, 나의 자산, 물론 중요하죠. 집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집안과는 그 집안의 남자친구와는 계속 함께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대하는 것에 응하지 말고 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고 그런 가치가 충분히 넘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할머니의 유럽 여행을 응원해 주시고 궁금해해 주시면 제가 또 여행 마치고 사연을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왜 이리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죽길 바라는 심정으로 살았다. 이제는 겨우 살아나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평소 이 사연 채널을 자주 접하며 위로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디 저를 너무 못났다 욕하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 인생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불행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니만큼 남편을 만났을 적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가장 소중하고 보석 같은 기억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저 못지않게 집이 가난해 늘 해진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워낙에 외모가 출중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딱 그럴 상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 남편을 향해 이 시골에서 인재가 난다면 그건 남편일 거라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짝사랑하던 동네의 수많은 여자애들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남편과는 딱히 접점이 없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걸면 되긴 했지만 쑥스러움이 많아 그러기가 민망스럽더라고요. 행여나 계집애가 괜히 말 걸었다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그 길로 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늘 옆집 담장을 타고 슬쩍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엿보고 그러다 눈이 마주칠 것 같음 다시 담장 아래로 숨고 그러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훔쳐본다는 걸 알았는지 마당에서 세수를 하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때 얼른 도망을 쳤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도망가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숨이 들이켜졌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마당에 있던 감나무에서 감을 하나 따더니 저에게 오더라고요. 재수가 이거 먹어라. 감이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화르륵 얼굴이 붉어져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들킨 게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 미숙이가 그만 동네의 깊은 물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린 시절 한 번 빠진 뒤로 물을 무서워했는데 이번에도 또 빠져 제가 나무 막대기를 던져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저라도 들어가야겠다 다짐했지만 워낙에 물이 깊어 마을 어른들 몇몇이 저를 말리곤 옷을 벗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누군가 동생 미숙이를 건져 올려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죠. 미숙이는 밖에 나와서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숨을 쉬지 못했는데 남편은 어디서 배웠는지 인공호흡까지 해주어 미숙이를 살려냈습니다. 야, 이 바보야. 거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해, 언니. 겁에 질렸는지 눈물을 흘리는 미숙이를 달래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남편에게 많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부로 남편을 더 깊이 좋아하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제가 남편과 연인으로서의 정을 갖게 된 건 제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고 있었고 저 또한 근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남편이 자주 밥을 먹으러 오면서 그때부터 말을 트게 되었죠. 소녀였을 적과 달리 그때는 저도 그래도 제법 말이 나왔으니 남편도 저를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호감을 주고받다 저희는 교제하게 되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교회에서 아주 조촐하게 열렸고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서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시절 어떤 무거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나 봅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재수가
우리 아이도 들어섰고 여기서 애 키우는 것보다야 좀 더 큰 곳에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마침 외삼촌이 공장에 관리직 자리가 있다고 날 부르시네. 남편의 외삼촌, 그러니까 시외숙부님은 인천 쪽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남편을 향해 똘똘한 놈이 총구석에서 썩는다며 안타까워하셨고요. 남편은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야 이 고향에 추억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여 아쉬움이 컸지만 어찌됐건 남편의 결정이 옳다 생각하여 그렇게 남편을 따라 인천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고향을 떠나는 기분은 참 시원섭섭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떠나고 싶었지만 막상 떠나니 아쉬움이 남았죠. 특히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못 볼 부모님 얼굴이 계속 어른거려 저는 기차 안에서 아기를 안고 슬그머니 눈물을 흘리곤 했죠. 다행히 시외숙부님은 저희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셨습니다. 큰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 2층을 저희에게 주셨고 세를 낸다 했지만 그것조차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남편은 공장 관리직 일을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월급이 벌던 거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어. 이제야 안정적인 기반을 가꾼 것 같아. 그래도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알았죠? 기계 다룰 땐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걱정 마. 나는 관리직이니까 주로 서류 작업만 해. 당신 걱정할 일 안 만들게. 남편은 가장으로서 느꼈을 막중한 책임감을 이제야 털어낸 사람의 얼굴로 종종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저도 남편이 편해진 걸 보고는 마음이 놓였고요. 근데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일을 좀 구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외숙모님이 아이를 워낙 귀여워해 주셔서 당신이 봐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찾아보다가 근처에 중국집이 없는 걸 보곤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 중국집을 한다면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아주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들었거든요. 여보, 나 중국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 당신이 중국집을 해보겠다고? 네, 이 근처에 중국집이 없더라고요. 손님 모으기도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요 앞에 새가 싼 곳이 있어요. 아유, 내가 돈을 버는데 못하러 그런 고생을 해. 식당 일 힘들어. 안 해도 돼. 처음엔 남편도 무슨 가게냐며 꽤 강경하게 말렸죠. 근데 제 고집도 만만치 않거든요. 몇 달 넘게 해보고 싶다 고집을 부리니 그럼 한번 해보라며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데 젊었으니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장 한 명을 두고 가게를 천천히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야 장사가 처음이고 짜장면 만드는 방법조차 몰랐으니 모든 게 서툴렀죠. 주문도 가끔 헷갈리고 손님이 없으면 울적해지고. 근데 몇 달 하다 보니 금방 일이 손에 익더라고요. 손님도 늘고요. 그렇게 남편은 공장에서 저는 중국집에서 각자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삶이 적적하지 않아 좋았어요. 집에서 애만 키웠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을 일하면서도 많이 채워갔죠. 또 장사가 잘 돼 돈벌이 면에서도 훨씬 풍족해졌으니 이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가게를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해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기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 짜장면 만드는 사람, 엄마처럼 중국집 하고 싶어. 중국집을 하고 싶다고? 응, 나도 사장님에서 짜장면 많이 먹을 거야. 제 아들은 짜장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지겨울 만도 한데 아들은 남편에게 혼이 나면서까지 입가에 잔뜩 짜장면을 묻히고 먹곤 했어요. 거기다 나중엔 중국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 하더군요. 아들의 꿈은 중학교에 입학해서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들이 밖으로 나돌면서부턴 부모와 자식 간 대화가 사라졌기에 슬프게도 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민기야, 너 어디 가니?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라 했잖아. 아,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다고요. 신경 꺼. 너 그 돈 안 두고 가? 지금 얼마를 들고 가는 거야? 민기야, 민기야! 이상하게 아들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불량 학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생기지 않아 저희 부부에겐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녀석은 뭣도 모르고 겉돌기 바빴습니다. 매번 가게에 와 돈을 들고 달아나기 일쑤였고 그걸 막으면 훔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돈이 많이 비는데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돈이 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민기도 가게에 안 왔는데? 어느 날은 마감할 적 종업원이 제게 돈이 빈다 말하길래 세어보니 거의 반이 넘게 없더라고요. 주말이라 매출이 많은 날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애꿎은 사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범인이 바로 내 집에 있었더라고요. 민기의 이불 아래서 그 돈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더 기막혔던 건 돈을 훔쳐낸 수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버지가 하도 뭐라 하고 혼을 내니 자기 친구를 시켰더라고요. 너 이놈 새끼, 엄마가 널 그리 가르쳤든? 어디서 도둑질을 배워서 돈을 훔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저도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때리면서도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분명 착하고 바르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왜 엇나간 건지. 허나 아들은 여기에 더 반항심을 품었나 봅니다. 말로만 타이르던 엄마가 매를 드니 이제는 보란듯이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학교도 며칠씩 빠져버려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셨고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민기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민기는 좀 가르치기가 힘든 아이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반 아이들 물건을 훔치고 약한 애들만 보면 괴롭힙니다. 제가 아무리 혼을 내도 그때뿐이고요. 어째야 할지 참 저도.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앞에서 그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또 아들을 혼내고 그럼 더 엇나갈까 봐 말도 못한 채 그날 밤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참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아들을 통해 알았죠. 그대로 다음날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붙잡고 저는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민기야, 네가 뭐가 힘든지 얘기하면 엄마가 도와주마. 대체 왜 아이들 때리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거니? 힘으로 아이들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는 건 안 돼. 그건 해선 안 될 행동이야. 아이씨, 선생이 와서 말했어요? 짜증나네 진짜. 뭐가 힘드냐고요? 엄마가 이러는 게 힘들어요. 맨날 잔소리하는 거 지겹고 듣기 싫다고. 너 엄마 가슴에 피멍 드는 건 생각도 안 해? 이놈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매를 들려 했죠. 근데 이젠 다르더라고요. 힘으로 대항하더군요. 매를 잡더니 휙 하고 밖으로 던진 후 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이제 관심 꺼요. 안 그럼 엄마고 뭐고 없으니까 알아들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끄라며 또다시 돈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 바램에 공부 열심히 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때 생각도 했던 그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포기하자고.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기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 다른 학교 아이를 심하게 때려 어마어마한 금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간의 노력이 지친다며 이제는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잘 키워볼게요. 타일러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선생님 말이 저러다가 돌아오는 애들도 있다잖아요.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걔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났어. 우리가 얼마나 그 녀석을 봐줘야 해? 자식이 상전이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요. 자식이 어렸을 땐 한 번도 하지 않던 부부싸움을 그때는 참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바람 한 번 안 피고 그저 성실하게 가정 위에 일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 남편도 지칠 대로 지친 거였죠. 자식을 놓고 싶어 하는 남편과 그럴 수 없는 저희는 그렇게 삐걱거리다 결국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갈라서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남편도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니 그런 선택까지 하고 만 것이었죠. 허나 그 선택은 오래도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을 맺은 부부면 같이 끝까지 살아볼 법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져 버린 것이 말이에요. 거기다 다신 아들 앞에서도 제 앞에도 나타나지 말란 독한 말을 마지막으로 했으니 그게 미안함으로 남아 이혼 후에도 많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들바라기였습니다. 민기야, 엄마는 믿어. 네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 아들이 집에 금고를 열어 돈을 훔쳐간 날 초를 켜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돌아와 달라고 이 어미에게 말입니다. 아들은 1년 후 돌아왔습니다. 허나 아들이 돌아왔을 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만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고 아들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왜 얼굴이 몸이 왜 그런 거야? 왜? 파란 쪽이. 미안해요, 엄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만큼 신을 부르짖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한쪽 팔은 없어져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집을 나간 후 나쁜 무리의 패거리에 끼게 되었고 거기서 싸움을 벌이다 그만 불이 난 창고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미 피부가 녹아들어갔을 때쯤에야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에 갔을 땐 딱히 크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요. 거기다 무거운 상자에 오랫동안 깔려 있었던 터라 한쪽 팔까지 잘라내고 말았던 거죠.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그러게 말렸잖아. 그러지 말라고. 나쁜 길 가지 말라고.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와서. 떠나기 전에 엄마 얼굴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런 괴물 같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버틸 수 없어 몇 번이고 생을 등지려 했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강물 앞에 서니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끔찍한 비극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고 화상으로 피부가 녹아든 아들, 일상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 신에게 응답받은 기도가 이것이었다니 실로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또 삶의 희망을 찾는 건 아스팔트를 뚫고도 피어나는 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했지만 제가 그런 아들을 붙잡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살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아들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 기도를 올렸고 모든 것을 정리해 시골 마을로 내려간 후엔 홀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제 일을 도와주기 힘든 상태였지만 그래도 간단한 집안일 같은 것들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아유, 우리 민기가 집안일 다 해놨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유, 근데 덥다 더워. 엄마, 일로 앉아봐. 피부가 많이 탔네. 뭐라도 바르고 하라니까. 아님 모자를 써야지. 이쁜 얼굴 새까매졌잖아. 이쁘기는 늙었는데 누가 본다고. 내가 봐, 내가. 우리 이쁜 엄마. 처음엔 농촌 생활도 적응 못했던 아들이 1, 2년 지나자 잔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챙겨주고 보살피는 잔소리꾼이요. 화상에 그을린 상처를 가리기 위해 늘 모자를 쓰고 사람들도 기피했지만
그래도 도시보단 여기가 더 마음이 편안한지 악몽도 꾸지 않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게 가장 다행이었죠. 민기야, 우리 평생 여기서 살까? 좋지. 안 될 거 뭐 있어? 근데 엄마는 괜찮아? 힘들지 않겠어? 농사 짓는 거 엄만 좋아. 도시에 나가도 힘들긴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여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땐 뭐랄까, 저나 아들이나 말없이 내려와 정착해 산 곳이었지만 여기가 마치 고향 같고 좋았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면 혐오의 시선으로 쳐다보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저와 아들 둘 다 숨 트일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가게 된다면 아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아마 세상 부모들이 자식 두고 이런 걱정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식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더군다나 시골에 살았으니 더 걱정이 되어 밤이면 캄캄해지는 밤하늘처럼 가끔은 제 마음도 그렇게 컴컴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그 걱정을 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 과수원에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여 일꾼들을 구했는데 그중 한 처녀가 손도 야무지고 착해 보였습니다. 빼빼 말라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힘든 일도 금방금방 끝내서 이거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 저를 놀라게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과수원에 온 이후론 은근히 그 처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 아니 티는 내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제가 묻는 식으로 말이죠. 엄마, 그 사람 결혼했대요? 결혼? 글쎄, 그건 안 물어봤는데 왜?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흐리멍텅하게 말은 흐려도 아들이 그 처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 대번에 알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저희 집으로 넘어오더니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야. 뭐가요? 몰라? 거기 아들이랑 과수원에 일하러 온 처녀가 마음이 맞았나 본데. 네? 내가 어제 단둘이 만나는 걸 봤어. 잘 됐네, 잘 됐어. 아들 장가 걱정했잖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할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과수원 일이 끝나고 그 처녀가 어디를 가는지 봤는데 세상에나 제 아들을 만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마치 미래를 갖듯 서로 조심조심 대하는 듯 했는데 제가 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바람은 머지않은 날에 이루어졌어요. 과수원 일이 끝날 무렵 처녀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재고를 세고 있던 제게 걸어오더군요. 엄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이 사람 내 여자친구 됐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가씨, 일단 앉아요. 이름이 주희라고 했나? 맞죠? 네, 맞아요, 어머님. 그나저나 뭘 대접해줘야 하나? 잠시만요. 내가 오미자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그저 가벼운 첫인사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떨려 오미자차를 내오겠다 하곤 식혜를 내왔으니까요. 아들은 그런 절 보고 가만히 흐뭇하게 웃더군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잘 만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은 글쎄 제게 눈물이 그렁한 채로 엄마, 사실상 결혼이든 연애든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꿈만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하늘이 이런 인연도 허락해주는구나 싶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 생각했죠. 거기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 정말 결혼을 한다고? 응, 엄마, 축하해 줄 거죠? 축하하다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녀석아. 네, 엄마.
이제 내 걱정 말고 살아요. 나도 장가 가니까. 당연히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데 저야 백배 천배로 행복했죠. 허나 기쁜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아가씨가 좋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쪽 부모님이 제 아들을 반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염려해 조심스레 물었더니 며느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님, 저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이었어요. 동생들도 다 먹여 살렸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간 살아온 인생들을 들어보니 며느리 역시 꽤나 힘든 삶을 살아왔더군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쓰러운 마음이 들 만큼이요. 그래서 내 식구인 만큼 앞으로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해서 살길 원했으니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이 간단히 결혼식을 올린 후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꽤 좋은 단독주택 하나를 얻어주었는데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다행히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기로 했고요. 어머님, 너무 이뻐요.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우리 주희한테 너무 고맙구나. 힘든 일 많겠지만 잘 살아다오. 내가 도울 일 있음 언제든 도울 테니 말하고. 제 아들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지만 며느리는 무엇보다 심성이 참 착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받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인복도 큰 복인데 그렇게 치면 저는 며느리라는 아주 큰 복을 얻은 것 같았죠.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온다고 하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때 말이 씨가 된 건지 나쁜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암이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럴 리가 없어요. 저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아왔는데. 죄송하지만 암이 맞네요. 이기라 얼른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위암 2기 진단을 내렸고 그제야 저는 소화제만 먹고 버티었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챙기느라 제 몸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미련했단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수술 받아야 하는 거 마음을 다잡고 얼른 입원부터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헐레벌떡 달려왔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놀랐지, 얘들아? 근데 별거 아니란다. 그냥 수술하면 된대. 아, 엄마, 그러니까 내가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잖아요. 아휴,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애써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웃어 보였고 수술날까지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으니 두려울 거 없다 여기며 힘겨운 수술을 견뎠어요. 허나 수술이 끝나도 항암이란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었죠. 구토와 탈모, 메스꺼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쓰러지고 싶을 만큼 너무 피곤했습니다. 항암을 견디어야 하는데 항암제가 너무 독하다 보니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게 폐나 다른 곳으로 전이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상의를 한 결과 혹시 모르니 아들 명의로 모든 것을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간 과수원을 하며 번 돈이 있었으니 그것들을 모두 옮겨놓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귀한 며느리 아들이 있으니 후회는 없다. 번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해 번 돈이니 니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을 거다. 잘 써주거라. 아이들은 매일같이 제 곁을 지키며 항암을 받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보다 더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항암이 고통스러운 와중 더 극악한 고통이 생기고야 말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찾아오는 빈도수도 확 줄었고요. 처음엔 당연하게 해야 할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몇 날 며칠 전화를 하자 며느리가 받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어딘지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니들이 그냥 연락이 안 돼서 요즘 무슨 일 있니? 싸우기라도 한 게야? 싸우긴요. 제가 왜 그이랑 싸워요? 하실 말씀 더 없으시면 끊을게요. 지금 빨래할 게 산더미라서요. 잠깐만 얘야. 뚝. 전화는 끊겨버렸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옆에 침대 쓰는 할머니에게 말하니 아이고 쯧쯧거리며 안타깝게 보더군요. 매일같이 오던 자식들이 오지 않아 병실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어느새 저는 자식들에게 돈 주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불쌍하지 않아? 자식한테 명의 주니까 바로 아이고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런 소리들이 귓가에 너무 많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제야 알았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비참한 심정에 저는 그만 목을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어찌 이런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정말 바보인 건지, 그냥 이대로 세상을 떠나고만 싶었죠. 근데 또 이상한 건 사람이 그 순간에 오기, 돕기 비슷한 것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죽길 바란다면 살아서 둘 다 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의지 때문인지 다행히 항암 치료는 잘 되어갔습니다. 의사분께서도 환자분 잘 버티고 계신다며 의지를 복돋아 주었네요. 그런데도 마음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하루하루 불에 타들어가듯이 가슴이 아파오는데 정신적 고통이 신체로 간 건지 아침만 되면 온몸이 이상하게 쑤셔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니?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갑게 아들을 보자 아들은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며 능청을 떨더라고요. 며느리 역시 어머님 저희 안 와서 섭섭했죠? 하며 애교를 떨었고요. 분명 목적이 있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는데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으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의중이 어떻든 간에 보고 있기도 괴로워 그냥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잠결에 속삭이던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는데 차마 글로 쓰기도 힘들 정도네요. 이제 슬슬 뒤질 때가 되었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거지? 아까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보. 곧 좋은 소식 오겠죠. 나이도 있는데 설마 이대로 살겠어요? 아휴, 엄마 사망보험금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정말 일 더럽게 꼬이네. 솔직히 말해 엄마가 준 돈 그거 얼마 안 해. 지금 하는 사업에 다 투자했는데도 한참 모자르다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왜 안 죽고 도대체 버티는 거야? 일단 어머님 죽으면 지금 어머님 살고 있는 그 집도 우리 집 되잖아요. 이미 내가 사람 써서 그 집 무너뜨리고 새 집으로 바꾸고 있어요. 좋은 집으로 바꿔서 팔면 그게 다 돈이 될 거예요. 들은 자리에서 그 말을 의심하던 전 그게 아들과 며느리가 하던 말인 걸 다시금 고통스레 느끼곤 울지 않기 위해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갈 때쯤에야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솔직히 그땐 슬픈 만큼 무서움도 컸습니다. 제가 죽길 바라는 아들, 모든 걸 헌신했지만 그런 부모를 가차없이 버리는 아들. 언제부터 저한테 그런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어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 보살핌을 받기 위해 착한 아들인 척 연기를 한 건 아닐지, 아니면 며느리를 만나 그 본성이 살아나기라도 한 건지,
온갖 상상, 추측들을 해보았지만 어느 것에도 답을 찾지 못했고 그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한편 제게 이런 말을 내뱉은 두 것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정신을 차린다면 제 손으로 둘 다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허나 마음이 그렇다 한들 한편으론 제 처지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병원에서 퇴원한다 해도 저는 제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이제 다 늙어 만난 사이였지만 남편은 옛날 옛적의 얼굴을 아직 조금 간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쇠약한 저를 보자마자 후두둑 눈물을 떨어뜨렸고 제 손을 말없이 꼭 붙잡았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온 거예요? 들었네. 당신이 아프다는 거. 당신 동생한테 말이야. 미숙이랑 아직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미숙이한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걸 들었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간 제가 어떻게 사는지 간간히 소식을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와는 금방 이혼을 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고요. 몇 번이나 절 찾아와 몰래 들여다보곤 했지만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 차마 제 근처에 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당신과 다시 살고 싶어 그 말을 꺼내볼까 고민도 했어. 근데 빚만 남은 나를 당신한테 또 떠안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미련 접고 돈을 벌러 아예 미국으로 떠났어. 그러다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하고 우연히 한국에 왔다 자네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내 지난 날 당신에게 한 걸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한데 당신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 너무 미안했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됐어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재회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던 세월이었고 저에게도 그랬던 만큼 그저 있었던 일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근데 최근에 들었던 일을 듣고는 남편의 표정이 붉게 변하더라고요. 뭐? 이놈의 자식이 결국 부모한테?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있으라 했습니다. 어쩔 작정인지 물어도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우선 남편은 저를 최고급 암 요양병원으로 옮겨주어 더 질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간 돈을 많이 벌어놓았다며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라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더 빠르게 쾌유할 수 있었죠. 그 후 남편과 함께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여전히 제가 준 그 집에 며느리와 살고 있던 아들은 저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바로 싹 변하더군요. 아버지를 알아본 모양이었죠. 자식 버리시더니 이제야 나타나셨네요. 아들이 비꼰 말에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한테 한 잘못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용서해주겠다고 그 말만 전달했어요. 허나 아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뭐요? 빌라고요? 내가 왜 빕니까? 엄마도 지금까지 나 키우면서 행복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장가 가서도 아들 노릇을 해야 합니까? 아들의 잔인한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슬픔과 분노로 꽉 저며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뒤돌아서 귓속말로 제게 무어라 말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하던 계획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그리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거 내일이면 곧 투자 철회될 거다. 뭐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네 엄마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더구나. 네 놈 자식의 그 욕심 내가 없애주마.
내일부터는 알거지로 살게 될 테니 각오해야 할 거다. 아버지, 잠시만요.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따지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을 불러 서류를 하나 아들에게 전달했고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엔 아들의 회사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도 저 귀여워해 주셨잖아요. 제발 그때를 생각하셔서. 용서라고 했니? 너희한테 해줄 용서는 없다. 특히 아들아, 널 키우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 근데 결국은 네 이익을 위해 내 죽음을 바라는 너.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젠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니 둘 다 행여나 내 앞에 얼씬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부로 사라지거라. 썩 꺼져. 그제야 가슴에 맺힌 무언가가 휙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버리면 그래도 어미인지라 가슴이 무거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 외려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너무나 오래 미루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선택을 향해 잘했다며 위로했죠. 또 시골에서 병원 다니는 건 불편할 거라며 서울로 저를 데리고 와 자기 집 근처에 좋은 집을 하나 얻어 주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같이 살면서 마지막 인생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천천히 시작해보기 위해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나이가 들어 어차피 농사일은 무리였으니 지금 남편이 얻어준 집에서 사는 것도 꽤나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 같지만 요즘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종종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 시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란 큰 존재를 잃은 허망함을 남편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들은 그 이후 사업이 쫄딱 망해 며느리와 이혼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그 어떤 연민도 갖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대로 그렇게 물 흐르듯 내버려 두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나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